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도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여야는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금도 SNS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짜뉴스로 판정된 영상부터 검증되진 않았지만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영상까지 수두룩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순전한 악이자 테러라며 군사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었지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교역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48억 달러 흑자로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여파도 있지만 승용차 수출은 호조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는 78% 급감한 수치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값 상승률이 16.9%, 17.3%를 기록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비 맥주가 오늘부터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사망자는 양측에서 2,100명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집계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한 데 이어 가자 지구 공습도 지속하고 있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국적기를 통해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귀국자들은 분쟁 지역이 아닌 곳곳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며 남은 동포들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집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고 적막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우리 또 교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르단으로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비군들은 다 소집되더라고. 탱크 있죠. 그런 게 쫙 길가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순전한 악이자 테러라면서 군사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었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며 반유대주의 테러리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tand with Israel. And we will make sure Israel has what it needs to take care of its citizens, defend itself, and respond to this attack. 백악관은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면 한국에 묶여있다 돌려준 60억 달러를 재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풀어준 동결 자금이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et me just reiterate what I said because it's unequivocal. Not a dollar of that money has been spent and I will leave it at that. 미 하원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스라엘 지원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은 물론 영국, 스페인,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군중들의 지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를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규탄하며 가자 지구 봉쇄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When in fact, it is Israel that has been violent towards the Palestinian people on a much greater scale for almost the last century. We stand here today unequivocally in support of the Palestinian people. 영국 순핵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건 테러를 미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법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선 반무슬림과 반유대주의 모두 용납되지 않고 반테러주의만 있다며 전쟁을 틈타 차별과 폭력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영상 중에는 가짜 뉴스도 상당수 섞여 있는데요. 문제의 영상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로켓포를 든 군인이 헬기를 향해 격발하고 마지막 포에 맞은 헬기가 이내 불꽃을 내며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촬영했던 글과 함께 올라온 이 영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쟁 게임 속 장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 화면도 보시죠. 한 남성이 복면을 쓴 군인의 포박된 채 끌려가는 영상인데요. 화면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 고위급 장교가 하마스 대원에 체포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회수가 170만 명을 기록했는데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분리주의 세력이 체포될 때 촬영된 현장 화면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계정은 X 본사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계정이라는 표시, 블루 체크까지 받았습니다. 이 인증 표시도 믿을 만한 게 못된 겁니다. 오히려 블루 체크 탓에 이 가짜 영상은 2,800번 넘게 의심 없이 공유까지 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공격 이후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이 뉴스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력 매체 마크의 이름까지 비슷하고요. 실제 기사 형식인 것처럼 꾸며져서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사칭 계정으로 올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의 온상이란 비판 속에 X측은 뒤늦게 가짜 정보를 올린 계정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도 검증 기사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언제나처럼 바로잡는 속도보다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보시는 분들도 SNS상의 영상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수사 대상인 인터넷 매체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인천 송도에 있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 허재현 기자의 자택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허위 보도는 리포액트가 지난해 3월 1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허 기자는 보도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의 친인척 이모 씨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의 역할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조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받아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기자가 최 씨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중수부장은 YTN에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이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보도도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 기자는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님을 분명히 확인했고 반론 요청엔 별다른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녹취록의 출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고 보좌관 최 씨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분석해 정확한 보도 경위와 함께 보도 과정에서 금전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와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로 법무부는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0년부터 2014년생 아동 가운데 7천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1,0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을 제외한 7,800여 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즉각적인 전수조사는 어렵다며 사회복지전산관리 번호 등을 활용해서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값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설탕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도 생산량 감소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17.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각종 음식과 가공식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설탕과 소금의 가격이 오르고 우유값도 인상돼 식품과 외식업계의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오늘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합니다. 오비맥주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인데 회사 측은 재료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하이트진로 등 다른 주류 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요인이 같은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8% 급감했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를 회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77.9% 줄어든 액수입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매출액이 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영업 실적과 비교해보면 개선된 흐름이 뚜렷합니다. 지난 2분기 때보다 매출은 11%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은 3.6배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잠정 실적 공시라서 3분기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폭이 다소 완화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영업 실적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올해 첫 조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한파로 삼성전자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까요? 네, 앞서 삼성전자 올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5%나 급감해서 6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경기 한파로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 연속 4조 원대 적자를 낸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는 상반기에만 9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영업 실적을 놓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로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업황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대외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하반기 흑자 흐름은 지속하면서 올해 누적 전망치 달성도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입니다. 지난 7월 37억 4천만 달러에 이어 8월에도 4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50억 6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회복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수익이 줄고 분기당 배당 지급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4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됐지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9월 감소폭이 축소되고 4, 4분기에는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기존 전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에 따라 9월 경상수지 역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월 평균 40억 달러 흑자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누적 전망치인 245억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가 모두 출동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지도부까지 나서서 여당은 힘 있는 후보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막판까지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선거 전날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발표를 한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관위 해킹 위험을 내버려둔 진영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패기 있는 후보라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자체가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쪽 당도 뭐 그렇고 우리 쪽 당도 그렇고 이게 지고 이기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당 전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선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우리보다 좀 더 하겠지만 우리 당도 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렇게 지도 체제가 원래 크게 변할 거는 아닙니다. 총선을 칠 때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지도부가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만약 지면 정계 은퇴가 아닙니까? 지도부 진퇴뿐만 아니라 정치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투표율 40% 가까이 됐어요. 40%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50%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율을? 예, 일단 유례 없는 사전투표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총선 전 마지막 그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라고 하던데요? 예, 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정서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예.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저희 여당의 지지층들이 지난번 이재명 그 대표의 구속영장 그 기각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결집시키고 좌파 진영이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갔는지가 결국에는 그 승패를 가늠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진성준 의원 지역구가 강서잖아요. 네. 근데 강서구청장 이번에 보궐선거인데 이 강서 지역은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강서 지역 자체가 과거 전통적으로 저희 당에 좀 불리한 지역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3분 다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 2% 조금 넘짓한 승리를 김태우 후보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느껴본 바로는 강서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리고 50만 이상 사는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에 대한 지역 일꾼 좀 변화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한번 해보고 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분명히 많이 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의 선전을 저는 기대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한 13% 차로 이겼었는데 강서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은 분위기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선거든 끝까지 겸손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승리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분도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패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 차이로 질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역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은 많이 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도부 책임론 이야기를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태우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다. 다만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지도체제가 크게 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표차가 어느 정도가 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자릿수 이상 크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6개월 뒤에 총선에 당사자들에게 이제 성큼 다가오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민심에 바로미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표차가 관건일 것 같고요. 신승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저는 민주당도 크게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양당의 지도부가 이번 승패에 아주 올인하는 이유는 지도 체제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진교훈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도부 책임론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정치 생명도 지금 걸어야 하는 진퇴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심각한 고민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 강서의 그 텃밭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큰 격차로 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보궐선거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도부 책임론이 또 많이 대두될 테고요.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과연 내년 6개월 뒤에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뭐 문제 제기가 있을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진성준 의원이요. 여야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가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민주당도 선거에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런 예. 취지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역대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항상 책임을 졌었죠. 예. 이제 그게 상식적인 정치 문법인데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질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 좀 그거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면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포석을 두는 게 아니라 예. 보험 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지역 뭐 선거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선대위는 완전히 대선급으로 메모드급으로 꾸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선대위를 메모드급으로 꾸려가지고 우리 다 함께 책임지자. 네.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매우 다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이라면은 만약에 패배한 그 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진다면 이제 네. 물러나는 게 맞는데 예. 지금까지 이 정권은 상식과 좀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내년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고 공언한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체제가 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득표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두 자릿수 이상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표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는 이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지면 이재명 정계은퇴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차가 작거나 아니면 진다면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지는 건 상상해보지 않아서 예, 사실은 뭐 답변하기 매우 예. 곤란합니다만 네. 뭔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총선 전에 마지막 민심의 풍향계가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다라고 네. 우리 당에서 스스로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이 총선을 치른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반대로 예. 저희가 이제 김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의 지도부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이재명 체제가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것들을 봐서는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네.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본인이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올인했던 그런 선거 아닙니까? 예. 그 현장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동원력을 내려서 예. 강서 선거에 지금 올인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적게라도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과연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예.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예. 더 내홍과 갈등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예. 이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렇게 자신만만하니까 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오늘 저희 8시까지 투표고요. 바로 뚜껑이 열릴 거니까요. 네,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궐선거가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불리한 곳에 앞장서서 출마해야 한다,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이 좀 어렵고 당의 좀 헌신이나 그런 어떤 결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셔야겠죠. 친명계 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분들 먼저 험지로 간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죠. 야, 너네들 해. 우리는 여기 자리 지킬 거야. 이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비명계 몰아내기구나 라고 뿐이 느끼지 않을 테니까. 네, 뭐 매번 이제 6개월 정도 남고 또 공천에 임박할수록 이렇게 험지 출마론 이야기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냈는데요. 네네.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 지역구가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최다 득표 차이로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역구를 옮기는데 큰 고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뭐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당이 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왜 제살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이제 부산의 3선 이상급에 대한 그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지사가 좀 폄훼하는 부분은 어차피 해운대에서 공천이 안 될 건데 미리 선수 치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3선까지 12년 동안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 좋은 지역구를 버리고 어디든지 험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은 그 지역을 그동안 키워줬던 유권자들에 대한 약간의 뭔가요? 이게 좀 책임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은 높이 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바람이 있나요? 지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지역구 성동이었잖아요. 거기 지역구도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곳 아니에요? 네, 불리한 곳은 아니죠. 성동을 해서 3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초을로 나가겠다고. 서초을. 민주당으로서 험지 험지죠. 아니겠습니까? 강남 쪽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바 있고요. 불출마 선언. 현역은 지역구가 서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역은 아니지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은 안 나간다.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같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또 뭐 같은 지역구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의 이런 신호탄이 줄줄이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의원들은 긴장하겠는데요. 이어진다고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뭔가 조금 개혁 공천이랄지 뭔가 새로운 새바람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공천 경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 부산의 해운대구에 오는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오는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후보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나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검찰 쪽의 인사가 거기 온다면 완전히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결단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밀렸구나, 밀려서 서울로 가는 거구나. 떠난 지역구에 누가 오느냐를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그 지역구에는 누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서울 경기에 포진돼 있거든요. 특히 뭐 4선급 이상의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38 운동권들 용태론이 계속 지금 물밑에서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 시대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에서 너무나 많이 울거먹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부분들을 자기의 정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빼먹을 거 빼먹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6.25 전쟁 나가서 공산당하고 싸웠던 것을 울거먹으면서 4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한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그 시대 정신에 굉장히 진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도 이제 그 용태론,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태론이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태경이 만약에 마포 을에 오면 약체다. 한동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은 이제 하태경 의원 오기를 바라지 않겠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안락하게 있으면 본인이 아마 4선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도 3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인지도 측면도 있고요. 서울의 민심에 굉장히 부합하는 정치적 여정들을 걸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몸집을 더 키우면서 하태경 의원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또 이중적 플레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그럼 어느 지역구로 가야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어느 지역으로 가야겠죠. 서울에서도. 지난 이를테면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민주당이 전패를 한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민주당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구청장 중에서도. 근데 그런 지역이 말하자면 서울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태경 의원에게는. 이제 그런 지역에 나가야만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빅픽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출마할지도 관심부요. 또 그 해운대 송동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도 봐야 한다. 김정현 의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서로 이제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잦은 사퇴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용산도 오늘 이제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결과가 어찌 보면 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김행 후보자가 보였던 국회에서의 어떤 이 도망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민심 특히 중도층에 상당히 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 앞으로 향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행 후보자에 대한. 진퇴 여부를 비롯해서 아직 대통령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시고 이런 부적절한 후보를 낸 데 대해서 지명 철회하시거나 아니면은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후보자 헌정사상 처음 보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문회 때 소명한다고 해놓고 자료도 안 내고 해명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런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셨을 때 정권이 가져갈 득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는 일만 계속해서 하실까? 이번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분출되는 목소리가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경영권 인수하면서 회사돈 이용했다 배임 혐의로 김행 후보자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행 후보자는 고발 환영한다,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나요? 본인이 뭐 끝까지 억울하다는 거고 죄 없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인데 결국에는 만약에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후보자를 아무리 여가부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다고 합니다마는 여성부 장관은 아무나 갖다 지명해도 된다는 생각인 건지 모르겠어요. 김행 후보자 내용 중에 김행 후보자는 본인의 행방 분별된 적이 결코 없다.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CCTV 모두 공개해달라. 재행적 전부 밝혔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네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국민들께 비춰진 모습은 분명히 좀 해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추이를 용산도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선거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인데 지금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장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차관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총선을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지켜보고 아니면 야당을 좀 설득해서 그 원하는 공약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장관의 임명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CCTV를 뭐 다 밝혀서 행적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행 후보자가. 그런데 청문회장에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장인데 거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두 분 다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청문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벗어난 것은 그 어디에 있었던지 집에 있었던 건 뭐
국회 안에 있었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좀 오해가 있는 게 벗어난 것이죠. 정해가 된 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참석하기는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무슨 뭐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짜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태도나 뭐 발언들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두 분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운명의 날이고요. 투표율은 지금 현재 4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는 쪽 지도부 책임론 불가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그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 뺐자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금까지 피켓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분들하고 우리 국방장관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 그 당시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켓팅을 했는데 1월 9일로 지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학생으로 하든지 어디 있어 국정감사 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분명 처리를 하라고 이거 붙여요. 지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피켓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 지금 장관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되는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들어오라 그래요. 위원장님 피켓을 너무 싫어서 무슨 상태에 하는 거 조심히 오늘 개선하고 시작합시다. 개선하는 거. 오시면서 당장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해. 위원장 하면 장관이 안 하면 있으면 얘기 되는 거냐 말이에요. 2021년도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당시 어땠습니까? 아니 시익이 어느 게 많은가 따져보니까 아니 1인 시위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안 들어와 봤어요. 이러면 저를 몰아내시겠습니까?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금까지 피켓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피켓을 했든 안 했든 지난번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아니 그때는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방 그 당시에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한교 위원장님 형 의원으로 계시면서 계속 피켓 부탁을 거짓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오후에 저희가 깼습니다. 그때도 우리 피켓 띄었어요. 계속 밤늦게까지 달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때는 밤늦게까지 달아놨죠.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지나간 얘기에서 진위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쪽은 기다 그러고 한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고 지금 당장 회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쾌청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23.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공기가 차가워지니까요. 퇴근길에는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날씨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기온 13도, 대전이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설해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1도, 춘천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3도, 안동 22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